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1.05입니다. 국가, 민족, 애국, 국력, 이런 단어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3.1절입니다. 오늘 모든 언론 뉴스가 하나같이 다루고 있는 숫자가 1.05인데요. 이게 여성 한 명이 우리나라에서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 이걸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05명,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스스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긴 하지요. 이 세상이 유기적으로 굴러가는 것도 사실은 각자의 이기심 덕분입니다. 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결혼 자체가 쉽지 않은 환경이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직장 다니기가 어렵거나 양육에 돈이 너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평생 한 명 정도만 낳고 끝내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요. 문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도 의심받는다는 겁니다.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들어보셨지요? 농부들이 자신의 이익에 충실하게 소들에게 충분히 풀을 먹여서 키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마을의 공유지인 목초밭은 폐허가 되더라, 이런 건데요. 지금 대한민국도 출산에 관한 한 공유지의 비극을 겪고 있는 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모두는 지속은커녕 공멸한다는 인식을 먼저 좀 해야겠고요. 경제 주체들끼리 공존의 신뢰와 지혜를 발휘하면서 출산 환경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더욱 절박하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하는 숫자입니다. 3.1절, 오늘 공휴일이라 평소보다 5분 일찍 시작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지금보다 좀 내려가고요. 보험료가 싸지는 거죠. 고소득 직장인들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조금 더 비싸진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봄 이사철이라 그런지 이사와 관련한 질문이 저희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친절한 하나씩 코너에서는 이 봄 이사철과 관련한, 이사와 관련한 질문들 풀어드리겠습니다. 3월 1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회에서 이런저런 법안들이 어제 통과됐는데, 네. 법 통과되는 게 대개는 한꺼번에 한 날 그냥 와르르 통과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신문이나 방송 지면 시간은 한계가 있어서 네. 정작 알아야 될 거를 우리는 못 알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어제 경제 관련, 우리 삶하고 좀 관련 있는 것들을 보면은요, 뭐 며칠 전부터 이슈였던 근로시간 단축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그 상임위나 뭐 이런 데에서 논의됐던 것들이 이제 국회로 완전히 통과를 했으니까 이 개정안이 시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근로를 법제화한 것이죠. 지금까지는 68시간까지는 괜찮았는데, 네. 앞으로는 52시간 넘으면 절대 안 된다. 예. 이게 이제 사업장 크기에 따라서 조금 순차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하고 공공기관은 오는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이제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50시간 하고 네. 지난주에 2시간 안 한 게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54시간 하고, 이거는 또 괜찮다고 해서 네. 그럼 언제까지를 평균 내서 맞추면 되는 거냐, 이것도 사실은 논란거리더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논란거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어제도 조금 뭐 이 시간에서 다뤘던 것 같은데, 일단은 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으니까 실무적으로 시행하면서 생겨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논의가 조금 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아동수당과 관련돼서도 어제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해 원래 예산안 짤 때서부터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일단 통과된 안은 올 9월부터 5세까지 아동에게는 238만 명 정도 되는데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아동에게 직접 지급하는 거죠? 물론 받는 건 부모가 받겠습니다만. 예, 맞습니다. 예. 원래는 이제 당초 아동 전원에게 이제 아까 5세 이하의 아동들에게 모두 아동수당을 지급하려 했지만,
이게 너무 예산이 많이 든다. 그리고 고소득자들에게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좀 있어서 결국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사람들 238만 명에게만 지원하기로 됐고요. 그 법안이 네.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어제 통과가 됐는데요. 9월 초부터 기초연금이 20만 원에서 5만 원 상향된 25만 원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조금 관심 가는 게 최근에 채용비리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이슈들이 나왔잖아요. 금융권부터 시작해서 공공기관까지 채용비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채용비리로 이제 적발된 사람들, 그러니까 채용비리를 통해서 들어왔다라는 사람들을 그러면 내보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바로 자를 수 있느냐. 네. 근데 법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와 관련된 법 근거가 마련이 됐는데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가 돼서 앞으로 이제 부정합격자에 대한 주무기관의 채용 취소 요구도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이분 때문에 떨어졌던 이른바 선량한 지원자 찾아서 다시 아직도 입사 생각이 있으니까 여쭤봐야 되는 걸까요? 방송 시작하면서도 저희가 네. 오늘의 숫자로 말씀드렸는데 1.05명 이게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입니다. 물론 앞으로 올라갈 수는 있죠. 출산의 경향이 또 달라질 수는 있는데 지난해 전체의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 숫자가 40만 명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씀하신 대로 출생아 수가 35만 7,700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40만 명 아래로 이제 떨어진 것이고요. 이걸 낙폭도 굉장히 크네요. 2년 전에는 40만 명이었는데 작년엔 35만 명이면 그러니까요.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10년 전에 지금 숫자로 보면 이게 66만 8천 명이었거든요. 네. 이게 뚝뚝 떨어지기 시작해서 5년 전에 48만 4천 명, 그리고 지금 35만 8천 명까지 떨어졌으니까 1970년대 우리가 관련 통계를 시작한 이후에 가장 최저치고요. 어차피 뭐 출생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폭이 좀 크다는 점이 이제 상당히 큰 걱정이죠. 그리고 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앞으로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느냐로 본다라고 하면 그것도 조금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게 이제 지금 통계청이나 전문가들의 얘기인데 엄마들 숫자가 이제 줄기 시작한다면서요? 아이를 낳을 만한 연령대 엄마들 숫자가. 그렇습니다. 인구 구조가 이제 문제지 않습니까? 혼인 건수와 가임 여성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주 출산 연령인 30대 초반 여성의 출산율 하락이 일단 가장 큰 악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되고 있는데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합계 출산율이라고 해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뜻하는 건데 이게 지금 전년도가 1.17명이었는데 지난해가 이제 1.05명으로 더 떨어진 상태지 않습니까? 예. 이 합계 출산율도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OECD 평균 합계 출산율이 이건 2015년도 기준인데요. 1.68명 정도고요. 초저 출산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국가가 뭐 포르투갈, 폴란드 이런 데인데 여기가 1.3, 뭐 1.29니까 이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낮은 상황인 것이죠. 거의 통계 집계가 되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일 아기가 잘 안 태어나는 나라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참 누구 탓으로 돌릴 수만도 없는 것이 그냥 우리가 같이 걱정해야 되는 문제지. 네. 왜 안 낳으시는지는 다 이해도 또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진우 기자께서도 애들을 키우고 있고 저도 애를 키우는데 애들 키우는 게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그런 환경 때문에 더 출산에 대해서 좀 꺼려하는 이런 네. 마음도 생기는 것이고요. 실제 주변에서 아기 기르는 분들이 행복한 모습을 자꾸 보여야 네. 보여야 저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런데 네. 주변에서 보면 힘든 게 또 느껴지니까 예. 또 이제 새롭게 결혼하는 분들도 점점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실제로 후배들이 저한테 가끔 이제 결혼기에 온 후배들이 묻죠. 네. 선배 결혼해서 행복합니까?라고 묻거든요. 그럼 방금 전처럼 입에서는 정말 행복하다 그러는데 표정에서 느껴지나 봐요. 굉장히 삶이 힘든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환경의 문제인데 뭐 구조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조금 이 출산율 쉽사리 올리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네. 혼인 건수가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거든요. 지난해 혼인 건수가 64만 4,500건으로 전년 대비해서 6.1%가 줄었는데 이게 2016년도에 30만 건 아래로 떨어진 이후에 2년 연속 지금 급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혼인 건수는 바로 출생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 2년에서 3년을 주기로 해서 영향을 미치거든요. 보통 네. 이제 결혼하고 2년이나 3년 뒤에 애를 낳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1, 2년 뒤에
이 혼인 건수가 떨어졌다는 것은 출생 건수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로 연결되기 때문에 예. 쉽사리 올라가기 힘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인구 구조도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가임기 여성이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15세에서 49세의 여성을 가임 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가임 여성의 인구도 지금 계속 줄고 있어서 뭐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출산율을 높이는 게 굉장히 예. 쉽지 않은 문제다. 지금 가임기 여성들이 사실은 우리가 가족계획 본격적으로 이제 하기 시작해서 그만 낳읍시다 이제 할 때 효과가 집중되던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네. 그 당시 인구를 봐도 많지 않고 보니까 저는 제가 태어날 때는 1년에 한 100만 명 정도 아기가 태어났더군요. 네. 근데 그때보다 인구는 늘었는데 지금은 이제 30만 명대로 40만 명도 안 태어난다는 뜻이니까 급격하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긴 한데 예. 또 인구가 좀 줄어들어야 또 이 좁은 나라에서 그나마 삶의 질을 좀 누리지라는 또 시각도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급격히 줄지만 않으면 네.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당장은 뭐 나쁘지 않을 수는 있는데요. 결국에는 인구의 수라는 게 국가의 경쟁력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거든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는 주변국을 보면 다들 인구 거대국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미국, 물론 영토가 넓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구가 결국에서는 내수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 내수를 통해서 국가의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인구는 국가 경쟁력하고 직결된다라는 부분하고 똑같은 건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즘 워라밸이라고 해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뭐 일과 삶의 균형, 뭐 이런 유행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맞지 않으면 사실상 사람들이 출산율을 높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삶의 질도 높여야 되고 근무 환경도 좋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근로시간 단축 이것도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번 정부는 좀 하겠다라고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고 네. 이전 정부들은 사실 직접적으로 출산했을 때 일종의 금액을 지원하는 형태의 방법으로 출산 지원을 좀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동수당이라든지 아니면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왔었는데 이전 정부나 지금 정부나 과연 출산율 높이는 데 이런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것이냐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들이 일단 출산을 하고 난 분들에게는 도움이 뭐 일부 될 수는 있는데 네. 출산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게 다른 교육 뾰족한 문제하고 뭐 방법도 여러 없을 가지가 것 같고. 집값 문제 네. 다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늘어나면 집을 넓혀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교육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또 거기는 가격이 비싸고 교육하는데 돈은 더 많이 들고 예전에 부모님들이 뭐 아이 하나 키우는데 1억 든다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5억 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같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굉장히 힘든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 GM 한국 이 공장 정리하는 문제는 또 어떻게 좀 업데이트가 됐습니까? 어제 임금 협상 시작했다라고 단체 협약 뭐 노조하고 이제 시작했다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이건 매년 하는 걸 이제 하는 거지요? 예, 매년 하는 건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GM 글로벌 GM이 한국 GM을 살리기 위해서는 뭔가 구조조정이라든지 금액적인 부분에서 너네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부적으로 자신들이 뭐 가지고 있는 부채를 해결하는 방안도 있지만 앞으로 똑같은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부채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가는 지출을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나가는 지출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임금이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노조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임금 테이블을 시작하는 단체 협약 쪽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어제 일단 얘기는 그 3차 협약을 했는데 결렬이 됐습니다. 지금 양쪽에서 주장하는 게 좀 격차가 좀 큰 상황이어서 어차피 임금 협상이라는 게 이런 여러 차례 만남 결렬을 통해서 나중에 합의를 보는 건 맞지만 합의가 언제쯤 이루어질 것이냐 또 이 합의가 결국에는 지금 GM이 한국에 남느냐 아니면 철수하느냐 이 문제에도 약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관심들이 가는 상황인데요. 일단 GM 측에서는 지금 노조는 아니고요. 전무급 임원, 그다음에 상무팀장급 임원 감축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상태예요. 그래서 전무급 임원은 35%, 상무팀장급 임원은 20% 정도 감축을 하겠다. 자신들도 고통을 분담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노조 측에는 올해 임금은 일단 동결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수당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백지 상태에서 지금 다시 점검하자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GM이 이렇게 어려워진 게 아마 근로자들이 월급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거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비슷한 월급을 받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잘 돌아가니까요. 네. 아직. 그러나 회사가 또 어려워지면 이거부터 줄이자고 하는 경영진의 요구가 뭐 밉기는 한데 이걸 어떻게 또 그럼 다른 대안이 있기도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참 고민거리입니다. GM 이슈만 아니었으면 이 금호 타이어라고 하는 회사도 매번 신문에 등장할 뉴스이긴 한데 네. 비슷한 뉴스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금호 타이어에 대한 관심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회사가 어려워서 산업은행이 일단 돈 넣었다가 넣은 돈을 이제 다른 회사에 매각해서 좀 찾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벌어지는 그런 구조지죠. 그렇습니다. 지금 금호타이어는 대주주가 그러니까 산업은행인 상태고요. 이걸 이제 어디로 매각을 하든지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슈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작년 말에 사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를 살리는 게 맞느냐 아니면 여기서 청산해버리는 게 맞느냐 이거를 3.1회계법인에다가 한번 검토를 해봐라라고 이제 의뢰를 했어요. 결과가 나온 게 사실 지금 청산하는 게 살리는 것보다 가치가 2배나 높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정 관리를 통해서 이걸 청산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걸 살릴 것이냐를 이제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살리려면 지금 상태로는 못 살린다. 그러니 회사 쪽 그러니까 여기도 어차피 경영진하고 노조인데요. 네. 너네가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고통 분담을 해서 이렇게 잘 살려보겠습니다라는 계획을 한번 가져와 봐라. 그걸 보고 이게 그래 조금 도우면 이 정도라면 살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래 한번 살려볼게. 근데 이게 그 기준까지 안 된다라고 하면 그냥 법정관리 가서 청산해버릴 거야라고 이제 채권단이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까지 사실은 몇 차례 연기를 해서 최종안을 노조랑 이제 경영진이 합의를 해서 가져오기로 돼 있었는데 어제 그걸 못 가져왔어요.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채권단에서 야 이거 안 돼. 이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다시 가져와라고 지금 통보를 했고요. 네. 한 달의 여유 기간을 더 줬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뒤에 또 그 안을 보고 이게 만약에 채권단이 만족할 만큼의 안이 아니라고 하면 법정관리 쪽으로 해서 청산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권단도 법정관리 가서 청산하면 본인들 넣은 돈도 손해를 보긴 볼 텐데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는 채권단이 조금 더 큰 소리 치는 구조인가 보군요. 3.1회계법인에서 나온 자료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큰 소리 치는 근거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더 끌고 가면 손해가 더 커지니 차라리 지금 청산해서 빚잔치 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자산 매각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나눠 갖는 게 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 계산을 뒤집을 만큼 비용을 줄일 무슨 안을 가져오든가 예. 아니면 그냥 우리는 청산할 수도 있다. 지금 그래서 만약에 어느 정도 자구안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제3자에게 앞으로 여기는 이런 식으로 비용 절감도 하고 괜찮은 회사가 될 거니 네. 너네가 돈 좀 넣어볼래? 라고 해서 3자에게 매각을 하는 방안인 거죠. 그게 이제 살리는 방안이에요. 네. 이 3자 매각에 지금 가장 우선시되고 있는 게 중국의 더블스타라는 회사. 근데 노조는 우리가 자구안을 내고 만족한다 하더라도 더블스타로의 매각은 싫어. 라고 노조는 또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여기도 또 굉장히 복잡합니다. 크게 보면 GM하고 비슷한 구조인 것 같고요.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한다는 뉴스가 있네요. 이게 거래소가 우리나라로 온다는 겁니까? 중국 거래소가? 예, 중국이 지금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1, 2위를 달리던 거래소들이 한국 진출을 지금 노리고 있고요. 네. 어느 정도 지금 그 3월 달이면 개장을 한다는 얘기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내 1, 2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OK코인하고 후오비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이들이 한국 진출을 하기 위해서 한국 법인 설립과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결국은 웹사이트잖아요. 거래소라고 해도 무슨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한국인들도 거래할 수 있도록 사이트만 터두면 앱만 만들어주면 그냥 거기서 같이 하면 되는 거니까 예. 이게 뭐 그게 온다고 봐야 되는 건지 모호하긴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투자한 회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이 앞서 말씀드린 1, 2위 거래소인 OK코인하고 후오비가 대주주로 참가한 회사가 거래소를 만드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한국 인용 거래소. 예. 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가상화폐 거래소라는 게 어떤 금융사로 지금 돼 있어서 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이 걸려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마치 그 중고 나라처럼 중고 사이트 거래하는 것처럼 네. 그런 것만 그냥 허가를 서로 받으면 바로 모여서, 할 수가 있거든요. 살 사람 팔 사람 만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출이 예. 어려운 상태는 아닌 거고요.
근데 이제 이들이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중국에서는 거래량도 많았고 거래소를 운영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거래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들하고 경쟁을 할 경우에 중국 거래소가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중에 한 거래소가 사전 예약 이벤트 같은 걸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30만 명의 거래자들이 지금 접속을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정도면 굉장한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이들이 들어왔을 때 또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좀 생기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약간의 의구심인데요. 이제 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하려고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암호화폐들이 있어야 됩니다. 거래를 시켜주려면. 처음에는 그래야 무조건 사겠다는 사람만 와도 팔아야 되니까. 예. 네. 근데 이 가상화폐를 중국에서 이 거래소들이 이제 가지고 들어오는 모양새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을 출자하는 게 아니라 가상화폐를 통해서 현물 출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대주주의 네. 지위를 얻는 것이고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가상화폐를 수입해 오는 거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걸 가지고 오고 나중에는 돈으로 빼간다라고 하면 사실상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도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상 그렇지만 이 가상화폐 코인들을 우리나라에서 한국인이 이른바 채굴이라고 해서 네. 컴퓨터를 돌려서 만드는 게 아닌 한 그 어떤 가상화폐도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든 우리나라 소유에 있든 다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수입할 때는 반드시 달러를 써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거라면 물론 구글이나 애플 주식을 사는 것도 역시 수입해 오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네. 수입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좀 명확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우리나라 큰 돈 헛돈 쓰는 걸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 생각하면 뭐 큰 돈 버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게 근데 우리나라 거래소도 이미 있는데 중국 거래소가 뭐가 더 좋을 거라는 겁니까? 두 가지인데요. 코인 지갑이라고 해서 사실 저도 이 가상화폐 거래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그 분석된 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해드리니까 실감은 좀 안 나긴 하는데 이 코인 지갑이라는 이 코인들을 보관할 수 있는 일종의 그 보관소인 거죠. 예. 이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중국에서 하는 이 코인 지갑 서비스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서비스가 좋다라고 하고요. 이 코인 지갑 서비스를 국내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거래소들도 일부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거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자신의 코인을 보관하고 또 여기저기로 옮길 수 있는 편리성이 있어서 중국 거래소들이 오면 조금 더 이곳에 관심을 갖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명 거래만 해야 되고 거래소를 해서 새로 계좌를 틀려면 은행 가서 해야 되고 네. 결국은 그럼 은행이 거래소와 서로 제휴를 맺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하네요. 중국 거래소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한국경제TV 김치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양준홍 씨가 신문에서 평창올림픽이 흑자올림픽이었다는 기사를 봤는데 어떻게 돈을 벌었나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정부가 세금으로 12조 원을 지원해줘서 총 14조 원 정도를 벌었고 그래서 흑자라고 하더라. 아니 세금 지원해서 서류상 흑자 만들면 그게 다 흑자올림픽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이번 평창올림픽은요. 장부를 좀 보면 평창올림픽 때문에 들어간 비용은 대회 운영비 3조 원에 경기장 건설 2조 원 그리고 평창까지 고속철도 놓는데 한 9조 원 들어가서 총 14조 원이 들어갔는데 올림픽 기간 동안 기업들 후원금 한 1조 넘게 받았고 또 세금으로 12조 원 정도 지원받고 나머지 또 입장권 팔고 IOC로부터 돈도 좀 받고 해서 살짝 흑자다 이제 이런 계산입니다. 그런데 양준홍 씨가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세금 지원 12조는 이게 평창 입장에서 보면 수입이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출이거든요. 마치 친구들 집에 불러서 생일 파티 했더니 친구들이 선물을 많이 줘서 나는 흑자 생일 파티 했다라는 말과 비슷한데 그날 엄마가 친구들한테 해먹인 음식값 빼고 생각하면 사실은 의미 없는 계산인 거하고도 비슷합니다. 기업 후원금 1조 원도 평창 입장에서 보면 수입이지만 또 기업 입장에서 보면 지출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국가 전체로 보면 야 이걸 수입으로 봐야 되는지 지출로 봐야 되는지 좀 애매합니다. 올림픽 하는데 무슨 세금 지원을 12조 원씩이나 해줬냐 이거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그 세금 대부분은요 사실은 올림픽에 들어간 게 아니라 고속철도 건설하는 데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평창 때문에 쓴 돈인지 아니면
어차피 철도 놓을 거 올림픽 기간에 좀 맞춰서 놓은 거라고 봐야 되는지 이 부분도 애매하죠. 그래서 억지로 흑자로 맞춰서 설명하려면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게 뭘 잘해서 흑자 올림픽이 된 건 아닙니다. 대회 운영비와 대회 운영만으로 들어온 수익만 놓고 보면 그건 적자인데 또 뭐 당연히 손님 불러서 잔치했으면 그 행사 자체로 보면 적자지요. 그래서 적자 봤다고 비난할 문제도 아니고 또 이것저것 다 끌어들여서 흑자라고 만들었다고 그걸 또 칭찬할 일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생일 잔치 하려고 음악 신나게 들을 수 있는 오디오를 비싼 거 하나 샀고 그것 때문에 들어온 생일 선물보다는 오디오 값이 더 나갔을 수는 있는데 그 오디오는 생일 잔치 끝나고도 계속 들을 수 있으니까 또 그것만 생각해서 적자라고 하기도 애매하잖아요. 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꼬박꼬박 매달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그런데 이게 직장 다니는 분인지 아니면 자영업하는 분인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 매기는 체계가 좀 달라서요. 여기서 가끔 문제로 지목되는 게 직장 다니다가 퇴직을 하거나 중간에 퇴사하면 이제는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가입자 신분이 바뀌는데 나는 똑같은 동일인인데 가입자 신분이 바뀌니까 건강보험료가 확 오르더라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계속 이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을 어떻게 좀 개선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개선점이 나온 것 같아서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정경실 과장을 연결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발표하신 개편 방안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이렇게 여쭈면 뭘 좀 들으시겠습니까? 어떤 게 제일 고민거리였어요? 네. 저희가 이번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하면서 가장 고민한 것은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그동안 그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에 그리고 소득계층 간의 보험료 부담에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었는데요. 예. 그 부분을 개선하는 데 가장 초점을 두었고요. 또 국민분들의 수용성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편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까지는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 저희가 성별이나 연령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평가소득 제도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제도를 저희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만들어진 지 17년이 되었는데 17년 만에 이 제도를 폐지하고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던 보험료도 조금 더 줄여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반면에 고소득이나 고재산을 보유하신 분들도 많으신데 이분들은 조금 더 부담 능력에 맞게 좀 보험료를 조금 더 부담하시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분들의 나이나 이 정도 되면 대개 이 정도 소득은 되시겠지라고 추정해서 매기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는 그렇게는 안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비율을 좀 줄인다는 뜻입니까? 그 제도 자체를 다 폐지합니다. 알겠어요. 예. 그러면 그냥 연령별로 이분들은 돈벌이 좀 하실 수 있는 연령이구나 해서 그렇게 부과하는 건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건 예전에야 소득 파악이 잘 안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요즘에는 글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현금 받는 분들도 많긴 합니다만 카드를 쓰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소득도 많이 노출되고 또 그분도 카드를 사용하고 다니시니 그래서 은행 가서 대출 받으려고 하면 이분 소득이 얼마나 되나 보려면 이분이 평소에 카드 얼마나 쓰시나를 간접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직장 가입자 아니더라도 이제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대략 소득이 얼마인지를 추정할 수 있을 텐데 그냥 소득에만 보험료를 매기면 안 됩니까? 그게 아직은 좀 한계가 있다고 보세요? 네, 말씀하셨듯이 그 신용카드 사용이 많이 늘고 현금 영수증 제도도 정착이 되어서 이제 소득 파악률이 과거에 비해서는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런 여건들이 조성돼서 이번에 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의 비중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네. 다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금 소득이 완전히 투명하게 드러나는 직장 가입자에 비해서는 지역 가입자의 한 76% 정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연소득이 5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그 신고가 되는 등의 아직은 정확한 소득 파악에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직장인의 월급과 자영업자의 소득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로 보험료를 부과하기는 좀 시기상조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비중을
비중을 점차 늘려가는 방식의 단계적 개편 방식을 추진하게 됐고 알겠습니다. 예. 올해부터는 올해 7월 저희가 제도 시행하는 시기부터 관계부처나 전문가들이 모여서 부가제도 개선위원회를 만들어서 소득 파악률도 높이고 또 소득에 대한 부과의 비중을 높여나갈 방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네. 이거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오게 된 사건이 이른바 송파세모녀 사건 아닙니까? 네네. 이분들은 소득이 거의 없는 분들인데 이상하게 왜 이렇게 건강보험료는 많이 나왔을까? 우리는 그 당시에 그렇게 봤는데 네. 그게 좀 개선이 됐다는 말이죠, 이번에. 예, 그렇습니다. 그 송파 세모녀의 경우에 사실 소득은 전혀 없으시면서 어머니와 30대 따님 두 분이 같이 사신 상황이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평가소득 제도 때문에 젊은 가구원이 있으면 보험료가 많이 매겨지게 됐었거든요. 돈벌이가 웬만하면 있겠지라고 우리가 추정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평가소득 보험료와 소액의 전세보증금 뭐 이런 것 때문에 재산보험료도 좀 내시고 네. 그래서 한 월간 한 4만 8천 원 정도의 건보료를 납부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똑같이 벌어지면 얼마를 그럼 내게 됩니까? 예, 지금 7월부터 바뀌는 부과 방식에 따르면은 이분들은 13,000원의 월 보험료로 그 보험료 수준이 하락되게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평가소득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면서 정액의 그 최저보험료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네. 그리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부분도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과표 7천만 원, 과표 5천만 원 미만의 재산에 대해서는 네. 수준에 따라 가지고 한 1,200만 원 정도까지 공제하고 보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있으면 낡은 자동차 있더라도 이것 때문에 건강보험료 많이 올라간다는 말씀들도 있었는데 이것도 좀 개선됩니까? 예, 실제 저희가 지금 현재는 그 자동차를 운영하실 수 있다는 거는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다. 이렇게 반영을 생각을 해서 그 보험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예.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생활 수준은 동일한데 자동차를 구입하면은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대폭 축소되게 될 계획인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대기량 1600cc 이하의 소형차는 완전히 보험료를 면제받게 되고요. 1600cc 자동차 때문에 보험료 올라가거나 생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보험료 자동차에 이 경우에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가 0원입니다. 예. 그리고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나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같이 이렇게 생계형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가 안 되고요. 네. 3000cc 미만의 중형차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30% 감면받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유한 지역가입자가 지금 총 전국에 294만 세대가 되는데 네. 그중에 76% 정도, 224만 세대 정도는 자동차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게 되시고요. 64만 세대 정도는 보험료가 낮아지시게 될 겁니다.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체계가 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리 수입이 없으신다 하더라도 최저로 요만큼은 내셔야 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만 얼마라고 네. 말씀 주신 것 같은데. 13,100원. 예. 예. 거기에다가 네.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그럼 앞으로는 가산이 되는 겁니까? 그래도 아까도 말씀하셨던 자동차가 있는데 1600cc보다는 많으면 또 추가될 것 같고요. 네네. 추가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시고 있는 거에선 조금 줄어드는 체계로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아주 안 내시는 거예요. 만 몇천 원짜리 최저 보험료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좀 공부하려고 네. 여쭙는 질문인데 그렇게 되면 자동차 있으면 좀 올라가는 거고 예. 전세금 같은 것도 일종의 재산이니까 재산이 네. 있으면 또 거기에 맞춰서 올라간다 이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과거보다는 이 정도 재산 있으시면 이 정도 내셔야죠. 이 정도 자동차 있으시면 이 정도 내셔야죠라고 했던 그 폭이 과거보다는 줄어든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대체로 지역 가입자들은 다 줄어드는 걸로 보면 됩니까? 어느 정도 준다고 예상하면 돼요? 지금 자영업자나 퇴직자 같이 지역 가입자이신 분들 중에 한 78% 정도, 그러니까 593만 세대는 건강보험료가 평균적으로 월 2만 2천 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10명 중 8명은 평균 한 2만 원 정도 덜 낼 것 같고 앞으로 네, 지역 가입자 중에 지역 가입자 중에 좀 부유하다고 판단되는 10명 중 2명은 어느 정도 올라갑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간 한 5만 원 정도의 보험료 부과가 더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네. 알겠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10명 중에 8명은 한 2만 원 정도 앞으로 덜 내게 되고 시뮬레이션 네. 해보셨더니 10명 중에 상위 2명은 한 달에 5만 원 정도 더 나올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장인들은 혹시 달라지는 거 없어요? 직장인들은 월급의 몇 % 딱 그렇게 떼어서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직장 가입자분들 같은 경우는 99%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직장 가입자가 보험료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월급 외에 연간 3,400만 원을 넘는 고액의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인상되게 되는데요. 한 13만 세대 정도 되고요. 네. 또 월급이 7,800만 원을 넘는 분들, 초고소득 직장인 분들이 있습니다. 연봉으로 보면 한 9억이 넘는 분들인데요. 네. 이런 분들은 보험료가 조금 인상되시게 됩니다. 그럼 전반적으로는 보험료 수입,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수입은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그 어려운 분들은 좀 낮추고 고소득은 좀 네. 높인다고 하셨는데 네. 전반적으로는 그럼 평균이 비슷합니까? 아니면 조금 좀 덜 걷겠다는 뜻입니까? 보험료가 인상되시는 분들에 비해서 예. 보험료가 낮아지는 분들 규모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의 전체 수입은 일부 감소하게 좀 줄어요? 됩니다. 네. 그건 괜찮아요? 혹시 그 정도 여유는 있습니까? 보험 재정이? 저희가 보험 재정을 조금 쓰더라도 부가체계에서 그동안 형평성 문제에 제기됐던 것들을 좀 개선하자라는 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부가체계 형평을 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재정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게 다른 이제 그 소득에 대한 보험료, 그동안 부과되지 않고 있던 뭐 2천만 원 미만의 임대소득이라든지 금전소득이라든지 이렇게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을 계속 발굴하는 작업을 계속 할 거고요. 그다음에 다른 한편으로는 또 불필요하게 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보험의 지출 부분에 대해서 효율화를 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런 부분도 좀 고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한 지적 중에 하나가 네.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그래서 돈벌이는 없으신 분들 중에 네. 자녀가 직장에 다니면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정규직이면 피부양자로 등록돼서 그분은 보험료를 안 내고 그냥 자녀의 보험 카드로 병원을 다닐 수 있는데 자녀가 직장을 안 다니고 자영업을 하면 그 이후로 피부양자로는 등록이 안 돼서 그분은 또 재산이나 혹은 일부 소득 뭐 추정액 같은 걸로 보험료를 따로 내야 되면 네. 이건 똑같은 자녀를 두고 수입도 비슷한 자녀를 뒀는데 자녀의 신분이 직장 가입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누구는 보험료 내고 안 내는 문제가 생겨서 이거는 좀 네네.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떤 고민 때문에 잘 개선이 안 되는 건가요? 예. 우리나라가 말씀하신 대로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피부양자 숫자도 많고 기준이 다소 느슨한 게 사실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건강보험제도가 굉장히 단기간에 전 국민으로 확대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도 있고 또 가족 부양의 정서가 아직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좀 강하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도 고려한 점이 있었는데요. 다만 이제 피부양자의 제도를 조금 더 줄여나가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근데 완전히 제도를 폐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부담 능력이 있으신 피부양자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좀 줄여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자영업을 하더라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해줘라. 자녀가 직장 다니면 피부양자 되지 않냐 내 나이가 되면.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다 피부양자 해드려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럼 다 피부양자 되시면 건강보험 재정은 어떡합니까? 라는 거라면 자녀가 직장에 다니고 있어도 본인 명의의 재산이 있거나 뭐 그러면 그분들은 피부양자에서 다 빼버려야 합리적인 것 같은데 다 빼버리면 건강보험 재정도 늘어날 텐데 그거는 그분들 반발이 우려돼서 좀 주저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피부양자분들 중에는 은퇴하시고 연금소득이나 뭐 일부 임대소득이나 이런 걸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피부양자에서 빼는 작업은 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피부양자 중에 재산이 좀 많으신 분들, 예를 들면 뭐 시가로 한 11억 원 정도 되는 고가의 재산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소득으로 치면은 한 연금소득이나 임대소득 같은 것들이 연간 3,400만 원 이상 되는 분들은 이번 7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는 형제 자매까지도 피부양자로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요. 형제 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앞으로 제외됩니다. 그거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 변화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금년 7월부터입니다. 알겠습니다. 7월 무렵 되면 다시 한번 좀 인터뷰 청해서 여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뀌기 직전에 또 한번 공부해야 되니까요.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의 정경실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예, 이제 봄이 오면 이사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새 집 구해서 들어갈 때도 신경 쓸 부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원래 살던 집에서 이사 나올 때도 꼼꼼하게 챙겨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사와 관련한 청취자분들의 궁금증 이하나 리포터가 취재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이사 들고 나갈 때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마룻바닥이 상했습니다. 제가 세입자였는데. 네. 그래도 이거 큰일이다 싶어서 법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봤더니 애매하더군요. 굉장히 애매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살다가 생긴 흠집이나 이런 건 괜찮다는 네. 건데 예를 들면 뭐 의자 같은 걸 뭐 놓거나 해서 좀 그 자국이 났다든가 하는 거는 또 이건 세입자가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마룻바닥에 의자 놓고 살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냐? 그 의자를 놓다 보면 이거 생길 수 있는 건 그럼 자연스러운 거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면 네. 결국은 법원 가야 되는 일이 벌어지더군요. 그렇죠. 그래서 판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자로 사용할 때 그 의자 다리 밑에다가 네. 그 헝겊으로 된 뭐 이렇게 손싸개 같은 거 있죠. 그거를 해놨으면 괜찮지만 네. 그게 관리자의 선량한 의무라는 게 있어서요. 그거 아, 관리자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판명이 되면 세입자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판례에도 태풍 때문에 창문이 깨진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때도 태풍에 대비해서 테이프를 붙여놓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깨졌다면 집주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자다가 갑자기 불어서 깨진 창문은 세입자 잘못이라는 거죠? 그 뭐 태풍 그렇죠. 아무런 준비도 안 했다면 절반씩 부담해라. 이런 판례들이 있었어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법원까지 가면요. 대부분은 세입자의 손을 들어주거든요. 왜냐하면 세입자가 이거 망가뜨렸어요 하는 거를 집주인이 다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진을 뭐 미리 찍어두거나 하지 않았으면 입증을 네. 하기가 쉽지 않아서 알겠어요. 네, 재판 가기 전에 해결하는 게 더 좋습니다. 입증할 의무가 집주인한테 주어지는 게 사실은 핵심이군요. 그렇죠. 그러면 아니 지난번에 깨진 유리창에 테이프 하나도 안 붙어 있었던데요 라고 하고 네. 세입자는 저 붙였습니다 라고 주장하면 안 붙어 있던 사진을 집주인이 제출해야 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게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매번 법원 갈 수도 없는 문제고 네. 혹시 중간에서 뭐 좀 중재를 받다거나 심판 봐주시는 곳은 없어요? 있습니다.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을 만들어 뒀는데요. 일단 서울 시민이라면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요. 네. 또 법률구조공단 산하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줬습니다. 여기는 전 국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쉽게 국번 없이 132번. 132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요. 여기서 합의를 보시면 강제 집행할 수 있는 효력까지 생깁니다. 국번 없이 132번? 네. 요즘은 알아둬야 될 전화번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헷갈립니다. 네. 예. 이사 가는 날 가끔은 이거 집 내가 꼼꼼하게 다시 다 살펴보고 나서 뺄 돈 있는지 볼 테니까 일단은 100만 원은 빼고 보증금 주겠습니다 하는 집주인도 있어요. 그렇죠. 이해는 되죠. 네. 근데 또 세입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도 그냥 안 주겠다는 걸 싸울 수도 없고 빨리 이사 가야 되니까. 일단은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100만 원을 부동산에 맡기고 공증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세입자의 잘못이 인정된다고 하면 집주인이 실제 수리를 하고 그 수리비 영수증을 받아서 부동산으로 가져가고요. 네. 그럼 수리 비용을 100만 원 중에 가져가고 나머지는 세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게끔요. 그 수리업체를 세입자가 지정하는 방법도 있을 또 수 그렇게 있고요. 해야 되겠죠. 괜히 네. 비싸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아니면 돈을 주고 하는데 정말 억울하다 하면 차후에 충분히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빼고 준 거니까요. 네. 그런데 소송을 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분쟁 132? 네, 132번에 전화하셔서 하는 게 좋은 게요. 실제로 2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세입자가 조정 후에 70만 원만 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부동산 그 중개업 하시는 분에게 일단은 그럼 맡기고 네. 공증을 받으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게 세입자가 그 지정한 업체에서 실제 수리 받았을 때 예. 영수증에 나온 금액만 돌려받고 이렇게 합의를 본다라는 중간에서? 거를 이제 서로 이제 사인을 하고 하라는 알겠습니다. 뜻이죠. 중간에서요. 청취자 박미숙 씨께서 주말에 이사하면 위험하니까 가능하면 평일에 하라는 조언을 누군가 해주던데. 네. 아니 평일에 이사하기 어려우니까 주말에 이사하는 거죠. 그렇긴 한데 주말에 이사하면 왜 위험합니까? 이런 질문 주셨어요. 그건 우선 변제권 때문인데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세로 들어갈 때 가장 걱정인 게 내가 새 들어가는 집의 집주인은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못 갚으면 네.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내 보증금 못 받을까. 그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는 대출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네. 따져보죠.
하지만 이제 중간에 또 다른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 저랑 계약하는 그 와중에요. 그래서 세입자에게는 우선 변제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우선 변제권이 생기려면 확정일자, 전입신고, 실거주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하는데요. 네. 보통 전입신고할 때 확정일자도 같이 받잖아요. 예. 그런데 주말에 이사하게 되면 그 주민센터 다 쉬잖아요. 예, 예. 그럼 월요일에 주민센터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또 신고를 하면 그때 바로 부여되는 게 아니라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네. 결국은 화요일 0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월요일에 집주인이 은행 갈 수도 있잖아요. 네. 은행 그렇기도 가서. 하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월요일에 신고를 하면 됩니까? 월요일에 신고를 하면 화요일 날 0시에 전입신고를? 또 효력이 예. 되니까요. 예. 월요일 그 사이에 집주인이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면 네. 대출은 바로 그때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바로 그 시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미리 금요일에 가서 아예 전입신고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이사는 토요일, 일요일에 할 네. 건데 나 금요일 날 주민센터 가서 저 이사했습니다. 우리 집 와보실랍니까? 그렇죠. 미리 네.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반차를 내고 이래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네. 요새는 사이트에서 다 신고가 가능하세요. 그러니까는 민원 24시 그리고 대법원 등기소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네.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좀 법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아, 그래도 이것도 돈 빌려주는 채권자도 생각해야 맞아요. 된다는 취지로 아마 이거 이렇게 계속 밀어두고 못 있습니다. 바꾸는 것 네네. 같긴 한데, 항상 그래서 불안하긴 하다 해요. 뭐 이런 일이 잘 벌어지지는 않지만, 실제로 네. 금요일 날 전입신고를 해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토요일 날 이사하신 게 이것저것 정황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 동네마다 CCTV가 다 그렇죠.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 그냥 특이하게 넣어두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네. 제가 그 세입자 확정일자 전입신고 받기 전에 담보 물건 설정하지 말아라. 대출 받기 예, 예. 없기. 예, 그러면 계약 취소한다. 이렇게 네. 써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짧게 좀 하나 부탁드립니다. 쓰레기 봉투 남으면 다른 동네 가면 못 쓰는데 네, 이거 환불해야 돼요? 아니면 갖고 가서 그냥 쓸 수도 있어요? 그냥 갖고 가서 다 쓸 때까지 쓰셔도 무방합니다. 동네 달라도 네, 달라도 무방합니다. 몇 달은 봐준다 이거. 몇 달은 봐줍니다. 각 지자체별로 서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상세한다는 거죠. 악용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네, 이하나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저는 다시 오겠습니다. 공휴일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가고 직결되는 문제이거든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는 주변국을 보면 다들 인구 거대국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미국, 물론 영토가 넓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구가 결국에서는 내수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 내수를 통해서 국가의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인구는 국가 경쟁력하고 직결된다라는 부분하고 똑같은 건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즘 워라벨이라고 해서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뭐 일과 삶의 균형, 뭐 이런 유행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맞지 않으면 사실상 사람들이 출산율을 높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삶의 질도 높여야 되고 근무 환경도 좋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근로시간 단축 이것도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번 정부는 좀 하겠다라고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고 네. 이전 정부들은 사실 직접적으로 출산했을 때 일종의 금액을 지원하는 형태의 방법으로 출산 지원을 좀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동수당이라든지 아니면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왔었는데 이전 정부나 지금 정부나 과연 출산율 높이는데 이런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것이냐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들이 일단 출산을 하고 난 분들에게는 도움이 뭐 일부 될 수는 있는데 네. 출산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게 다른 교육 뾰족한 문제하고 뭐 방법도 여러 없을 가지가 것 같고. 집값 문제 네. 다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늘어나면 집을 넓혀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교육 환경이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데 또 거기는 가격이 비싸고 교육하는데 돈은 더 많이 들고 예전에 부모님들이 뭐 아이 하나 키우는데 1억 든다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5억 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같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굉장히 힘든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 GM 한국
이 공장 정리하는 문제는 또 어떻게 좀 업데이트가 됐습니까? 어제 임금 협상 시작했다라고 단체 협약 뭐 노조하고 이제 시작했다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이건 매년 하는 걸 이제 하는 거지요? 예, 매년 하는 건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GM 글로벌 GM이 한국 GM을 살리기 위해서는 뭔가 구조조정이라든지 금액적인 부분에서 너네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부적으로 자신들이 뭐 가지고 있는 부채를 해결하는 방안도 있지만 앞으로 똑같은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부채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가는 지출을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나가는 지출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임금이나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노조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임금 테이블을 시작하는 단체 협약 쪽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어제 일단 얘기는 그 3차 협약을 했는데 결렬이 됐습니다. 지금 양쪽에서 주장하는 게 좀 격차가 좀 큰 상황이어서 어차피 임금 협상이라는 게 이런 여러 차례 만남 결렬을 통해서 나중에 합의를 보는 건 맞지만 합의가 언제쯤 이루어질 것이냐 또 이 합의가 결국에는 지금 GM이 한국에 남느냐 아니면 철수하느냐 이 문제에도 약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관심들이 가는 상황인데요. 일단 GM 측에서는 지금 노조는 아니고요. 전무급 임원, 그다음에 상무팀장급 임원 감축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상태예요. 그래서 전무급 임원은 35%, 상무팀장급 임원은 20% 정도 감축을 하겠다. 자신들도 고통을 분담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노조 측에는 올해 임금은 일단 동결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수당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백지 상태에서 지금 다시 점검하자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68시간까지는 괜찮았는데 앞으로는 52시간 넘으면 절대 안 된다. 예, 이게 이제 사업장 크기에 따라서 조금 순차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장하고 공공기관은 오는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이제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50시간 하고 지난주에 2시간 안 한 게 있으니까 다음 주에는 54시간 하고 이거는 또 괜찮다고 해서 그럼 언제까지를 평균 내서 맞추면 되는 거냐 이것도 사실은 논란거리더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논란거리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어제도 조금 뭐 이 시간에서 다뤘던 것 같은데 일단은 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으니까 실무적으로 시행하면서 생겨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논의가 조금 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아동수당과 관련돼서도 어제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해 원래 예산안 짤 때서부터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일단 통과된 안은 올 9월부터 5세까지 아동에게는 238만 명 정도 되는데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아동에게 직접 지급하는 거죠? 물론 받는 건 부모가 받겠습니다만. 예, 맞습니다. 원래는 이제 당초 아동 전원에게 이제 아까 5세 이하의 아동들에게 모두 아동수당을 지급하려 했지만 이게 너무 예산이 많이 든다. 그리고 고소득자들에게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좀 있어서 결국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사람들 238만 명에게만 지원하기로 됐고요. 그 법안이 그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어제 통과가 됐는데요. 9월 초부터 기초연금이 20만 원에서 5만 원 상향된 25만 원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관심 가는 게 최근에 채용비리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이슈들이 나왔잖아요. 금융권부터 시작해서 공공기관까지 채용비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채용비리로 이제 적발된 사람들, 그러니까 채용비리를 통해서 들어왔다라는 사람들을 그러면 내보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바로 자를 수 있느냐. 근데 법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와 관련된 법 근거가 마련이 됐는데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가 돼서 앞으로 이제 부정 합격자에 대한 주무기관의 채용 취소 요구도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이분 때문에 떨어졌던 이른바 선량한 지원자 찾아서 다시 아직도 입사 생각이 있으니까 여쭤봐야 되는 걸까요? 방송 시작하면서도 저희가 오늘의 숫자로 말씀드렸는데 1.05명 이게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입니다. 물론 앞으로 올라갈 수는 있죠. 출산의 경향이 또 달라질 수는 있는데 지난해 전체의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기 숫자가 40만 명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씀하신 대로 출생아 수가 35만 7,700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40만 명 아래로 이제 떨어진 것이고요. 이걸 낙폭도 굉장히 크네요. 2년 전에는 40만 명이었는데 작년엔 35만 명이면 그러니까요.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10년 전에 지금 숫자로 보면 이게 66만 8천 명이었거든요. 이게 뚝뚝 떨어지기 시작해서 5년 전에 48만 4천 명,
그리고 지금 35만 8천 명까지 떨어졌으니까 1970년대 우리가 관련 통계를 시작한 이후에 가장 최저치고요. 어차피 뭐 출생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폭이 좀 크다는 점이 이제 상당히 큰 걱정이죠. 그리고 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앞으로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느냐로 본다라고 하면 그것도 조금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게 이제 지금 통계청이나 전문가들의 얘기인데 엄마들 숫자가 이제 줄기 시작한다면서요? 아이를 낳을 만한 연령대 엄마들 숫자가. 그렇습니다. 인구 구조가 이제 예. 문제지 않습니까? 혼인 건수와 가입 사실 한국 GM이 이렇게 어려워진 게 아마 근로자들이 월급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거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비슷한 월급을 받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잘 돌아가니까요. 네. 아직. 그러나 회사가 또 어려워지면 이거부터 줄이자고 하는 경영진의 요구가 뭐 밉기는 한데 이걸 어떻게 또 그럼 다른 대안이 있기도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참 고민거리입니다. GM 이슈만 아니었으면 이 금호 타이어라고 하는 회사도 매번 신문에 등장할 뉴스이긴 한데 네. 비슷한 뉴스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금호 타이어에 대한 관심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회사가 어려워서 산업은행이 일단 돈 넣었다가 넣은 돈을 이제 다른 회사에 매각해서 좀 찾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벌어지는 그런 구조지죠. 그렇습니다. 지금 금호타이어는 대주주가 그러니까 산업은행인 상태고요. 이걸 이제 어디로 매각을 하든지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슈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작년 말에 사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를 살리는 게 맞느냐 아니면 여기서 청산해버리는 게 맞느냐 이거를 3.1회계법인에다가 한번 검토를 해봐라라고 이제 의뢰를 했어요. 결과가 나온 게 사실 지금 청산하는 게 살리는 것보다 가치가 2배나 높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정 관리를 통해서 이걸 청산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걸 살릴 것이냐를 이제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살리려면 지금 상태로는 못 살린다. 그러니 회사 쪽 그러니까 여기도 어차피 경영진하고 노조인데요. 네. 너네가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고통 분담을 해서 이렇게 잘 살려보겠습니다라는 계획을 한번 가져와 봐라. 그걸 보고 이게 그래 조금 도우면 이 정도라면 살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래 한번 살려볼게. 근데 이게 그 기준까지 안 된다라고 하면 그냥 법정관리 가서 청산해버릴 거야라고 이제 채권단이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제까지 사실은 몇 차례 연기를 해서 최종안을 노조랑 이제 경영진이 합의를 해서 가져오기로 돼 있었는데 어제 그걸 못 가져왔어요.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채권단에서 야 이거 안 돼. 이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다시 가져와라고 지금 통보를 했고요. 네. 한 달의 여유 기간을 더 줬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뒤에 또 그 안을 보고 이게 만약에 채권단이 만족할 만큼의 안이 아니라고 하면 법정관리 쪽으로 해서 청산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권단도 법정관리 가서 청산하면 본인들 넣은 돈도 손해를 보긴 볼 텐데.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는 채권단이 조금 더 큰 소리 치는 구조인가 보군요. 3.1회계법인에서 나온 자료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큰 소리 치는 근거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더 끌고 가면 손해가 더 커지니 차라리 지금 청산해서 빚잔치 한다라고 하잖아요. 네. 자산 매각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나눠 갖는 게 더 예. 나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 계산을 뒤집을 만큼 비용을 줄일 무슨 안을 가져오든가 예. 아니면 그냥 우리는 청산할 수도 있다. 지금 그래서 만약에 어느 정도 자구안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제3자에게 앞으로 여기는 이런 식으로 비용 절감도 하고 괜찮은 회사가 될 거니 네. 너네가 돈 좀 넣어볼래? 라고 해서 3자에게 매각을 하는 방안인 거죠. 그게 이제 살리는 방안이에요. 네. 이 3자 매각이 지금 가장 우선시되고 있는데 중국의 더블스타라는 회사. 근데 노조는 우리가 자구안을 내고 만족한다 하더라도 더블스타로의 매각은 싫어. 라고 노조는 또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여기도 또 굉장히 복잡합니다. 크게 보면 GM하고 비슷한 구조인 것 같고요.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국내 시장에 진출한다는 뉴스가 있네요. 이게 거래소가 우리나라로 온다는 겁니까? 중국 거래소가? 예, 중국이 지금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일임 여성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요. 주 출산 연령인 30대 초반 여성의 출산율 하락이 일단 가장 큰 악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되고 있는데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합계 출산율이라고 해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뜻하는 건데 이게 지금 전년도가 1.17명이었는데 지난해가 이제 1.05명으로 더 떨어진 상태지 않습니까? 예. 이 합계 출산율도 다른 국가들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OECD 평균 합계 출산율이 이건 2015년도 기준인데요. 1.68명 정도고요.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국가가 뭐 포르투갈, 폴란드 이런 데인데 여기가 1.3, 뭐 1.29니까 이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낮은 상황인 것이죠. 거의 통계 집계가 되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일 아기가 잘 안 태어나는 나라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참 누구 탓으로 돌릴 수만도 없는 것이 그냥 우리가 같이 걱정해야 되는 문제지. 네. 왜 안 낳으시는지는 다 이해도 또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진우 기자께서도 애들을 키우고 있고 저도 애를 키우는데 애들 키우는 게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그런 환경 때문에 더 출산에 대해서 좀 꺼려하는 이런 네. 마음도 생기는 것이고요. 실제 주변에서 아기 기르는 분들이 행복한 모습을 자꾸 보여야 네. 보여야 저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런데 네. 주변에서 보면 힘든 게 또 느껴지니까 예. 또 이제 새롭게 결혼하는 분들도 점점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실제로 후배들이 저한테 가끔 이제 결혼기에 온 후배들이 묻죠. 네. 선배 결혼해서 행복합니까?라고 묻거든요. 그럼 방금 전처럼 입에서는 정말 행복하다 그러는데 표정에서 느껴지나 봐요. 굉장히 삶이 힘든 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환경의 문제인데 뭐 구조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조금 이 출산율 쉽사리 올리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네. 혼인 건수가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거든요. 지난해 혼인 건수가 64만 4,500건으로 전년 대비해서 6.1%가 줄었는데 이게 2016년도에 30만 건 아래로 떨어진 이후에 2년 연속 지금 급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혼인 건수는 바로 출생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 2년에서 3년을 주기로 해서 영향을 미치거든요. 보통 네. 이제 결혼하고 2년이나 3년 뒤에 애를 낳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앞으로 1, 2년 뒤에 이 혼인 건수가 떨어졌다는 것은 출생 건수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로 연결되기 때문에 예. 쉽사리 올라가기 힘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인구 구조도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가임기 여성이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15세에서 49세의 여성을 가임 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가임 여성의 인구도 지금 계속 줄고 있어서 뭐 정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출산율을 높이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다. 지금 가임기 여성들이 사실은 우리가 가족 계획 본격적으로 이제 하기 시작해서 그만 낳읍시다 이제 할 때 효과가 집중되던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네. 그 당시 인구를 봐도 많지 않고 보니까 제가 태어날 때는 1년에 한 100만 명 정도 아기가 태어났더군요. 네. 근데 그때보다 인구는 늘었는데 지금은 이제 30만 명대로 40만 명도 안 태어난다는 뜻이니까 급격하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긴 한데 예. 또 인구가 좀 줄어들어야 또 이 좁은 나라에서 그나마 삶의 질을 좀 누리지라는 또 시각도 있는 것도 같아요. 급격히 줄지만 않으면 네.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당장은 뭐 나쁘지 않을 수는 있는데요. 결국에는 인구의 수라는 게 국가의 경쟁력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가 뽑은 오늘의 숫자는 1.05입니다. 국가, 민족, 애국, 국력 이런 단어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3.1절입니다. 오늘 모든 언론 뉴스가 하나같이 다루고 있는 숫자가 1.05인데요. 이게 여성 한 명이 우리나라에서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 이걸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1.05명,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스스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긴 하지요. 이 세상이 유기적으로 굴러가는 것도 사실은 각자의 이기심 덕분입니다. 출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결혼 자체가 쉽지 않은 환경이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직장 다니기가 어렵거나 양육에 돈이 너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평생 한 명 정도만 낳고 끝내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요. 문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도 의심받는다는 겁니다.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들어보셨지요? 농부들이 자신의 이익에 충실하게 소들에게 충분히 풀을 먹여서 키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마을의 공유지인 목초밭은 폐허가 되더라, 이런 건데요. 지금 대한민국도 출산에 관한 한 공유지의 비극을 겪고 있는 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모두는 지속은커녕 공멸한다는 인식을 먼저 좀 해야겠고요.
경제 주체들끼리 공존의 신뢰와 지혜를 발휘하면서 출산 환경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더욱 절박하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하는 숫자입니다. 예, 3.1절 오늘 공휴일이라 평소보다 5분 일찍 시작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지금보다 좀 내려가고요. 보험료가 싸지는 거죠. 고소득 직장인들의 보험료는 지금보다 조금 더 비싸진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연결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봄 이사철이라 그런지 이사와 관련한 질문이 저희 홈페이지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친절한 하나씩 코너에서는 이 봄 이사철과 관련한 이사와 관련한 질문들 풀어드리겠습니다. 3월 1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경제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회에서 이런저런 법안들이 어제 통과됐는데 네. 법 통과되는 게 대개는 한꺼번에 한 날 그냥 와르르 통과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신문이나 방송 지면 시간은 한계가 있어서 네. 정작 알아야 될 거를 우리는 못 알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어제 경제 관련 우리 삶하고 좀 관련 있는 것들을 보면은요, 뭐 며칠 전부터 이슈였던 근로시간 단축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그 상임위나 뭐 이런 데에서 논의됐던 것들이 이제 국회를 완전히 통과를 했으니까 이 개정안이 시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근로를 법제화한 것이